주식시장에서는 마이크로스트라테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95%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비트코인을. 네.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슈를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변동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뭐 제도권 자산으로서 되더라도 크고 작은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센터장님께서 비트코인 변동성은 다룰 줄 알면 혜택이 된다.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현명하게 다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쌍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상 그 대화에서는 변동성을 되게 안 좋은 걸로만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예, 양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변동성인 거고, 네네. 변동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익도 나는 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불이나 칼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테러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변동성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법을 습득하면 우리에게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하면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100이다 그러면은 한 일부만 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높은 변동성에 나의 전체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인조이하면서 네. 나의 어떤 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거고, 그럼 적절한 그 배분율이 뭐냐? 그 투자자들의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변동성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비 리서치에서는 그때 리포트에서 이제 그 mean variance optimization 모델이라고 자산운용사들이 사용하는 어떤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통해서 코스피, S&P, 그다음에 국내 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 이 포트폴리오 그런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투자자가 도대체 몇 퍼센트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면은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네. 예,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해봤고, 네. 그게 이제 위험 회피성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5%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5%.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접근 방식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변동성이 사실 전체적인 임팩트는 작은 거니까 네. 이런 스타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프로 이제 현금 포트폴리오인데 5%만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100% S&P에다가 편입을 해서 최소 4년간 네. 보유를 했을 경우에 과거 10년 동안 네. 그러면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았고 또 그 리스크는 적었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네. 5% 비트코인을 편입한 게 더 월등하다고 나왔어요. 수익률 면에서도 와. 그렇고 변동성 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자산 배분만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연유도 우리가 자꾸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5%만으로도 이 정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적어도 조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 이렇게 막 자꾸 비트코인 싫다 이런 것보다는 예. 보수적인 투자자더라도 예. 5에서 10%만 가지고 있어도 네. 그냥 미국 주식 S&P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그런 통계들을 보니까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오디널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최근에 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 폭등을 많이 이끌면서 이것 덕분에 뭐 채굴자들의 수익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채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줄어들었을 때 이 채굴자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어떤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해서 어떤 존속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이 현상, 오디너스 프로토콜 현상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저도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네. 꾸준해야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 거고, 네. 이 마이닝 로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채굴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제대로 될 거냐, 좀 먼 훗날에. 네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블록 스페이스의 디맨드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지 그 수요의 원천이 지금은 이제 오디널즈 주로 이제 밈코인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어떤 투기성의 활동이 사용돼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뭐 투기성 활동이 아니고 더 다른 뭔가 뭐 소위 말하는 건전한 뭐 이게 투기성이 뭐 불건전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예, 뭔가 다른 어떤 좀 더 지속 가능한 아, 예, 왜냐면 투기성 활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뭔가 지속 가능한 데서 오면 더 좋긴 하겠죠. 네. 예, 그렇지만은 그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밈코인 위주의 활동을 오디널즈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원천은 뭐가 됐던 간에 이거는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게 가장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흐름이라면 민코인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이런 NFT 발행 같은 부분들은 네. 어떤 유행을 좀 따르는 그쵸. 네. 경향들이 좀 네.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이건 어쨌든 지속적으로 더 봐야 되지만 네. 현 시점에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시도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겁니다. 네, 그럼 자 2부로서 이제 2부 비트코인 주요 이슈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전망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센터장님께서 2024년도에 ETF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 외에 중요하게 보시는 거 몇 가지 정도만 먼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 가장 또 중요한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매크로 환경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통화 정책. 예, 통화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통화 정책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크로가 안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가격을 얘기할 때 네. 법정화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네. 통화 정책이 달러의 공급량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이 법정화폐로 이제 측정이 되다 그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거는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일단 매크로 환경은 작년 11월, 12월까지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은 이제 뭔가 확실한 게 없었는데 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짜 끝이다. 그리고 끝일 뿐만이 아니라 완화까지도 이제 일부 지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자산 가격에 되게 풍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로 봐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은 리스크가 있다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긴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네네네.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이런 시장 뷰에 좀 영향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좀 이제 거시경제를 좀 열심히 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고용에 대한 지표들도 지금 꺾이고 있고 제조업은 이미 꺾인 지가 꽤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뭐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또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기에는 조금 연준 입장에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는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그 리스크보다도 사실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하드 랜딩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은 지금의 높은 금리가 딱 적절한 수준이라서 그냥 서서히 알아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둔화하는 거죠. 슬로우 다운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높은 금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굉장히 뭔가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돼버려서 뭔가 터졌을 때 지난 3월에 있었던 그런 중소은행 사태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거고 하드 랜딩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좀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보고서에서 예측해 주신 부분들을 하나씩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측으로 이 주권 국가들의 비트코인 수용을 드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법정화폐로의 어떤 도입을 일단 주로 포커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좀 포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좀 광범위하게 한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코비 리서치를 만들기 전에 전부터 뉴스레터를 썼었는데 뉴스레터 시절부터 뭔가 새해가 되면은 프리딕션을 좀 했었어요. 그때부터 2021년부터 제가 했었는데 그때부터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해마다
한 나라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엘살바도르였고 네. 2022년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나중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철회해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2023년에는 부탄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제 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네, 나와서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예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 네네. 어느 나라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 잘 못 느끼는데 이 세상에는 통화 정책이나 어떤 화폐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한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나라들은 상시 뭔가 그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거고 그런 나라들한테는 엘살바도르 같은 게 어떤 영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엘살바도르 되게 조그만 나라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뭔가 배울 게 없을까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가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를 도입을 하건 아니면은 그냥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매입을 하건 이런 것들이 올해에도 뭐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뭔가 좀 활발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2021년 엘살바도르 그 당시는 장이 또 좀 좋았던 시절이기도 그쵸. 해서 네, 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약간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좀 도와주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같은 맥락인데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친 비트코인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레이의 당선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중남미 지역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네. 저도 메시의 나라로밖에 몰랐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의 버금가는 되게 강대국이었죠. 경제 부국이었는데 굉장히 그 파퓰리즘 위주의 정책을 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국가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나고 또 이제 정부가 비대해지니까 거기에서 각종 어떤 커럽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예,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일단 사람들은 뭔가 국가가 다 공짜로 해주면은 그거를 갖다 걷어들이는 거 되게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국가 재정 파탄이 났는데 유지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내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도 몇 번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나아지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들의 유튜브도 좀 봤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면 사실 감이 안 오니까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 찍은 뭐 유튜브 클립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안타깝죠. 예, 이게 진짜 그리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고 이게 그냥 뭔가 상상 속에 있는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가 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가들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뭔가 고쳐질 수 있는 건 없다.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완전히 아웃사이더를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선택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과거에 이제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테리안인 어떤 그런 경제학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화폐조차도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그 달러라이제이션을 주장을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패스로 패스를 가고 완전 버리자. 버리고 그냥 달러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뭐 약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철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갖고 있는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적인 그 리버테리안적인 그런 사상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경제학적인 어떤 철학이나 마인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비트코인을 갖다 본격적으로 뭐 어떤 더 수용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맥락의 질문인데 이것도 이 센터장님 그 영상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속셈은 무엇일까? 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 마이클 세일러가 상당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똑똑한 분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이 거의 ETF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ETF 비슷하게 돼버린 거고, 근데 이제 자기네 원래 그 핵심 비즈니스는 있으니까 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비즈니스는 분명히 있는데 네. 워낙 그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가가 존재하는 비트코인이 이 회사의 가치 형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네네.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지금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네.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마이크로스트래테지의 시가총액이 한 80불 정도 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기업 분석에 대한 조금 약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현금이 이제 이 회사는 좀 그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순현금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빼면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한 100억 불 정도 나오게 되고 네. 그럼 100억 불이 지금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주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의 핵심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가치를 빼면은 네. 그 나머지가 주식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테지의 비트코인 보유, 비트코인 물량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보면은 이제 그 핵심 비즈니스가 한 10억 불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10억 불을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90억 불에. 그렇죠. 90억 불 주식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90억 불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럼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얼마냐? 비트코인 시장에도 가격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정해서 하면은 그게 한 60억 불 정도란 말이에요. 집계하셨어요. 그죠, 집계했을 때.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네.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60억 불짜리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90억 불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맞습니다. 주식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셀러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트코인을 사자.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셀러는 과거에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그때는 또 이제 싼 금리에 자금 조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 자본시장에 미스프라이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예, 계속 비트코인 사모으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담았다 보니까 네. 평균 단가 측면에서는 또 되게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면모를 따져보니까 투자에 예. 귀재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트위터리아는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약간 비트코인의 뭐 워런 버핏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 굉장히 이 금융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모아 나간다는 전략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시사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